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품종별 특성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진해라는 카라향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제주에서도 4월 말에서 5월 상순에 수확한다. 그 다음에 천혜향은 2월 하순, 한라봉은 2월 상준순, 레드향은 1월, 황금향은 12월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게 망감류들이에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수확하는 감귤이 있다. 지금 1년 사이클을 만들어 놔가지고 수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지부에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거 뭐 다르게 하십시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 남진에는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향은 무조건 12월달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해가 넘어가면 아예 맛이 없습니다. 아예 맛이 없습니다. 레드향은 1월 중순 많습니다. 한라봉은 육지에서는 2월 말에나 한 3월 정도, 그 다음에 천혜향이 2월 상순. 우리 그제에서 해보니까 이 정도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라봉, 레드향 내가 쭉 보시면은 한라봉 같은 경우 통기성, 배수성이 좋고 다 망감은 똑같습니다. 망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화기부터 초여름까지 온도가 높을 것, 적가를 통해서 적절하게 수세 유지할 것, 착과 가다시 우리의 감수를 조절할 것.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심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마지막에 있는 작은, 절대 작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높이 심으십시오. 작은이 발생하고 나면은 수세 조절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 작은이라는 거 있죠, 이거. 접목 부위 밑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접목한 위에 부분이 내려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정상식재인데, 이거는 접목 부위 밑에가 지금 뿌리가 내린 거죠. 이러면 수세 조절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작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레드향 같은 경우는 밑에 높은 온도는 다 같습니다. 유목기 정부 우수성이 강하고 순 배치를 위협했을지는 빈가지가 많이 발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빈가지가 발생하면 가일이 안 달립니다. 그래 가운데 정도의 빈가지를 좀 없애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레드향과 한라봉의 차이점은, 레드향은 잎이 조금 큽니다. 한라봉보다. 그 다음에 가지의 크기와 길이가 비슷하고 잎이 크고 두께가 얇다. 조금 레드향이 좀 틀리다. 그 다음에 나무의 특성은 자로로서 가름을 해주시고, 예. 자, 전정식이 봄전정입니다. 봄전정인데 육지부에서는 무조건 2월 하순에는 전정을 하셔야 된다. 3월 되면 파라가 되기 때문에. 자, 제주도에서는 무가온이 3월 상중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건 파라 전에 완료. 육지부에서는 무조건 지금 쇠순이 놓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파라되기 전에는 전정을 다 하셔야 된다. 내가 전정을 아니까 나는 파라하고 있다. 그럼 급한 거예요. 그래서 파라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돼. 여기에 놓은 이거 시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파라 전에는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여름 전정 있습니다. 여름 전정. 제가 그랬죠. 한라봉이 육지부에서 5번 자란다고 했죠. 5번. 5번 자라면서 다 꽃이 핍니다. 단 3, 4월 달 깨야 한 거 위에 새순에서 꽃 피는 거는 싹 다 따버리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은 되지만 5월달도 별로다. 그래서 3, 4월달 깨야 한 것 이외에는 그게 정상가입니다. 그 이외에 하지라든지 추지 나가 꽃 피우고 과일 달리는 건 싹 다 따, 그만큼 손해입니다. 양분 손실이고 과일도 정상 과일이 되지 않는다. 다 따버리세요. 그래서 저 여름 전정가는 7월 20일 전후인데 육지부는 아마 조금 빠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름 순이 한두 개 발생한까지 봄순 전정 다음에 내가 결감 오지가 없는 경우에는 여름 순이 좀 났을 적에 중간 정도로 착 잘라주시면은 새순들이 많이 나서 결감 오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가을 전정은 10월 20일인데 우리 육지부에는 5번 난다 했죠. 그래서 가을 전정 저런 거는 하계 전정은 뭐냐면 새순 놓은 거 자르라는 소리예요. 새순 놓은 거. 그 다음에 잎이 너무 가해가지고 강합성이 안 되라고 햇빛 투과량이 안 된다고 조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한 전정은 동계 전정 때 하는 거지 하계 전정인데 가을 전정에는 불필요한 것까지 잘라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 첫째, 수영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렇죠. 수영, 개심자영.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처음에 보면 나무가 작다 보니까 처음에 좀 촘촘하게 심습니다. 몇 미터로 심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한 3m 정도 중간에 간벌 들어가지고 3m 심, 3m, 6m. 오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으로 심었다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한 6, 7년 크고 나면 한 나무를 간벌에 내면서 6-6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 안정 목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무 높이는 제한할 것인가 계속 키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왜? 하우스에 맞게끔 내가 중방이 2m, 2m밖에 못 키우잖아요. 2m 내에서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다음에 가지 유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를 유인할 것인가, 절단 전정해서 수영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강한 가지를 솎아낼 것인가, 잘라내서 자름 전정을 할 것인가. 도장지는 제거할 것인가, 낳아놓을 것인가. 이렇게 추지는 다 자르셔야 되겠지만, 하지 같은 경우에 내가 가지가 없고 결과 모지가 없을 경우에는 절단 전정을 해서 결과 모지를 받아내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판단을 해서 전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봄 전정은 수영 만들기입니다. 자, 책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수영 만들기 주지, 아주지. 다 주지는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 주지 놓으면 옆에서 놓는 가지가 아주지, 그 다음에 척지, 그 다음에 결과모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다 밑으로 처진 가지들은 망감류에서는 세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잘라주시라. 그리고 망감류 같은 경우는 2년, 3년까지는 세력이 강할 수 있으나 3, 4년 지나고 나면 세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 결과를 좀 시키고 조금이라도 많이 가위를 달고 나면 세력이 엄청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위를 달아서 내가 나무가 수세가 엄청 떨어지고 나면 회복하는데 한 4, 5년 걸립니다. 아예 가위도 안 달립니다.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한 나무당 50가, 100가, 150가, 200가, 한 300가 정도 다니까 한 4년 정도 가위를 아예 안 왔습니다. 나무 다 자라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지도 자르실 적에 이런 식으로 자르시고 나면은 이런 결과 모재들이 나와서 결과를 시킬 수 있고, 척지 같은 경우에도 밑에 하얀기들 있죠. 하얀기들을 다 제거해서 세력을 좀 돋워 주셔야 된다. 자, 척지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재배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Y자가 많이 나옵니다. Y자는 무조건 한 개 잘라서 Y자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자,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무조건 한 개는 제거. 그러나 빈 공간이 없이 순이 나옵니다. 이렇게 5개, 6개 5개, 6개 나누는 한 개. 예. 아니면 결과 모지 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간격이 있으면 한 2개 정도 나누고, 되도록이면 1개 정도로 올라가게 만드셔야 된다. 자, 여기도 보면 Y자 놓은 거 한 개 잘라가 한 개로 만들었죠. 자, 5개, 6개 한 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만드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전정. 여름 전정은 예비지입니다. 내가 결과 모지가 없을 경우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결과 모지가 있으면은 절단 전정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죠? 거의 7월 하순인데 아마 6월 하순 정도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전정 보면 여기 만들어놔서 예비지 전정입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도장기들이. 그래서 여름 전정 놀자 봄에 놓은 가지만큼 탁 잘라버리고 나면 이렇게 결과 모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름 전정은 몇 개 없어요. 저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계 전정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가을 전정. 가을 전정은 이런 도장지들 놓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순이 놓으면 양분을 뺏어 먹는 잎들이기 때문에 이런 잎들만 제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실비대는 5월부터 해가지고 딱 10월까지는 직선입니다. 엄청 잘 큽니다. 그래서 저 때는 물도 많이 필요하고 강합성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10월까지 거의 직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색이 들어오고 하고 이제 그 가일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 시기에는 엄청 수분을 많이 필요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온도도 되도록이면 일평균 10도씨 이상, 양수비 인도시 일평균 15도 이상이 되면 제일 좋다. 그래서 한라봉을 키우는데 15도부터 30도 이하 28, 9도까지. 여름철에는
너무 더우니까 차강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고온 대비 방법도 가지고 재배를 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낮 온도는 28도에서 30도를 유지해야만이 이렇게 좋다. 생육도 왕성해지고 강합성도 증가하고 열매 크기가 크다. 단, 물을 많이 줘야 된다. 정산량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열매 껍질이 조금 얇아진다. 그 다음에 열과 부피가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온도가 28도에서 30도 높기 때문에 엄청 세포 분열이 심하다는 소리죠. 크기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단점은 있지만 과일 크기라든지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만 해주면 좋다. 자, 한라봉도 그렇고 레드한 두 개 다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여기도 최고 온도가 28, 30도, 여름철 온도가 그러니까 이런 자료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라봉은 제주나 우리 육지부나 다 이렇게 매달아 줘야 됩니다. 매달아 줘야 됩니다. 레드향도 매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천혜향은 매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혜향 재배하기 조금 쉽겠죠. 저거 매다는 것도 일이 제법 많더라고요. 갈마다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 봉우리가 온도 교차가 크면 클수록 이 봉우리는 커집니다. 높아집니다. 온도 교차가 크면 클수록. 그런데 세력이 작은 나무에서 온도 교차가 크다고 해서 봉우리가 커지나 세력이 작은 나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적당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온도 교차가 크면 클수록 이런 발현이 잘 된다. 12에서 15도 정도. 봉 같은 경우에는 온도 교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관리. 자, 망감류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육 초기에는 야간 10도, 주간 20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심어 놓으신 분들은 지금 온도가 야간에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새순이 벌써 나온다고 하시니까 좋은 피해 안 받게끔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생리 낙각이 아까 보면 7월 20일 정도 생리 낙각이라고 했죠. 그때는 28도씨 무조건 이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이 되고 나면은 고온장애해서 옷이 싹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에는 15도에서 20도씨가 제일 좋다. 자라는 데는 제일 잘 자란다. 수확기에서는 5도씨 정도를 유지해 주면 된다. 자, 수확기 시에 한라봉, 천혜향이나 레드향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라봉은 만약에 내가 수확이 다 됐는데 신맛이 많아. 그럼 내가 상품으로서의 그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확하기 15일 전에 최소한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 주시라. 그러면은 신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가 급하다 하면 일주일 정도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신맛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농가에서 실제로 이야기하면은 기름값 때문에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라봉은 제일 문제가 신맛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신맛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여름 6, 7월달에 물을 많이 주셔야 되고. 왜? 산을 많이 떨어뜨려 놔야 될 거잖아요. 많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산이 안 따라가 죽겠어. 수확을 못 하겠어. 그럴 경우에는 수확하기 15일 전에 10도 이상을 유지시키면 산이 빠집니다. 온도가 낮으면 양분 이동이 안 되죠. 신맛을 빼고 싶은데 신맛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5도 이상 되면 안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양분 이동될 한 7도 이상이 넘어가면 양분이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도씨 정도 유지하고 나면 과일에 있는 신맛들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예. 온도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습도가 아닙니까? 습도. 자, 습도 관리는 거의 한 자연 습도를 그대로 하시면 되고, 예. 습도 관리가 제일 중요할 때가 개화기입니다. 개화기는 물도 줄여야 되고 습도도 낮아야 된다. 왜? 착과를 위해서. 근데 자연 상태면 한 75% 정도? 이렇게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 관리 연구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자, 그다음에 뭐 시비관리인데요. 우리 요 제주도에서 나온 책에 보면 아마 요 인산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은 망감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3월, 5월, 7월, 9월, 11월 해가지고라 여기 거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실험한 거죠. 제주도하고 육지부하고 차이가 뭡니까? 토양 차이. 예? 토양 차이. 토양 차이죠. 제주도는 하산 해토입니다. 죽어 나오면 뭐 싹 빠져버립니다. 육지부는 점질 양토나 뭐 점질 사토로 유지되죠. 죽어 나오면 안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지부에서는 제주도에 준 것보다는 좀 적게 줘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 제주도에서 책을 보니까 이 많이 주라 해서 그 많이 주면 안 된다. 지금 아까 조금 쉬는 시간에 들어보니까 pH가 엄청 높으시던데요. 그러면 양분 불균형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시비하는 것도 보면 자 8 맞춤형 비료 16, 28 같은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뭐 이걸 또 50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질소 성분이 8kg가 필요하다. 그럼 얼마를 줘야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8 나누기 0.16, 16%죠, 여기에. NPK잖아요. 질소 인산칼리. 인산칼리를 중심으로 두는 게 질소를 중심으로 둡니다. 질소를 가지고 8 나누기 0.16 하면 50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계산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9 나누기 0.16 하면 57이 나올 거예요. 육지는 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까? 와, 제가 지금 여기 토양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는 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875를 주로 해서 875를 주는 농가들 보면 좀 가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질소, 인산칼리는 그대로 주더라고 해도 질소 부분은 한 절반 정도를 좀 줄이자.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생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레드향하고 뭐 한라봉은 그래도 한 번 더 많죠. 11월 달인데 레드향은 좀 일찍 수확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뭐 한 1개월이나 좀 되기 때문에 한 4번 정도만 주면 된다. 50이라는 게 단위가 뭔데요? 킬로그램입니다. 50kg. 예. 그러니까 이게 두포 뭐 40kg 아닙니까? 두포 반. 여기도 내나 똑같습니다. 한라봉 천혜향하고 황금항인데 다 뭐 비슷하고 황금항은 당일에 수확을 하라 했죠. 12월 달에 수확을 하라 했으니까 12하는 게 3번. 한라봉하고 천혜향은 그 이듬해 수확을 해야 되니까 5번. 앞에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분량은 이렇고 단용비로 요소는 46%죠. 8 나누기 0.46 하면 17.4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용성 인비는 얼마예요? 내가 보니까 50에서 60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나 60%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염화칼리는 17%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 계산하면은 이 비율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고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봄에 잎이 났는데 이게 녹화가 좀 늦었죠. 계속 온도가 높으면 계속 자라는 잎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강압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경화시키고 강압성을 하기 위해서는 요소하고 마그네슘, 요소보다는 마그네슘. 그래서 항산 마그네슘을 한 마리에 60g에서 7일 간격을 한 3일 정도 살포를 하고 나면 잎이 빨리 새파랗게 된다. 예? 새파랗게 된다, 경화가 된다. 여름순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30에서 40g. 그 다음에 요소와 항산 마그네슘을 혼용할 경우에는 요소 40g에 항산 마그네슘 60g 말에다 해가 하고 살포를 옆면 살포를 하고 나면은 빨리 잎이 굳어진다. 아시겠죠? 잎이 굳어진다. 이 부분은 한번 시용을 해 보셔야 되고, 뭐 시비 관리에서 뭐 다른 거는 뭐 비료는 이렇게 질소부터 인산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비료 중에 중요한 것은 부산물 비료 중에 유기질 비료하고 부숙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유기질 비료는 공정규격상 NPK 합이 5에서 20% 이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숙 유기질 비료는 양분이 없습니다. 공정규격이 없습니다. 예? 여기 규격 없는 것보다 있어야만이 내가 얼마 들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기타 유기질 비료 같은 12유 곰팡이라든지 분해가 되고 가격이 비싸다. 부숙 유기질 비료는 곰팡이 발생 가격이 싸다. 그래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데 부숙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성분이 뭐가 들어있고 얼마 들어가니 내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분이 있는 이런 비료들을 좀 사용해 주십사 하고 제가 나타낸 겁니다. 자, 전체적인 시비관리입니다. 시비관리. 우리가 비료를 바로 준다고 그때 바로 먹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상순에 내가 비료를 주고 나면은 1월, 2월, 3월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준다고 하면은 5, 6, 7월까지, 그 다음에 5, 7, 9 하면은 8, 9, 10, 11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하분화라든지 조금 내한성을 높이고 싶고 이런데 내가 봄에 줄 수 있느냐? 봄에 주갖고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조금 하분화를 촉진하고 맹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11월 달에 비료를 줘야만이 조금 저장 양분으로 가서 그 이듬해 하분화라든지 맹화라든지 도움을 준다. 그래서 11월 하고 나면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 이후에 나무가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비료 준다고 이거 바로 먹고 효과가 나타. 예. 그렇죠. 온도가 높으면 이건 더 당겨진다. 그리고 대비를 하는데 그냥 땅 위에다 뿌리는 거하고 조금 파가지고 주는 거하고 또 틀리다. 그래서 내가 제일 효율적으로 비료를 주기 위해서는 땅을 조금 파고 뿌리고 덮어버리는 게 유실률도 적고 확실히 많이 나무가 먹을 수도 있고. 제일 하우스는 간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비를 주지 않습니까? 액비를 주죠. 그러니 뭐 그래 땅 파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것 같은 거는 액비 준다기보다는 그냥 비료를 준다고 보십니다. 아니요, 다 망감류는 하우스입니다. 노지는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도 300고지 이하는 망감류가 하기는 하는데 노지 망감류 혹시 한라봉 보셨나요?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노지 한라봉 이만해요. 그래서 여기는 다 하우스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일을 했고 물은 자 보십시오. 1월 때는 수확하는 시기죠. 수확하는 시기 물 줄 필요가 매우 적게. 그 다음에 4월, 5월인데 좀 당기겠습니다. 3월, 2월 말에서 3월 발화할 적에는 많이 줘야 됩니다. 발화할 적에는 많이 주다가 꽃이 피잖아요. 개화기에는 싹 줄이셔야 됩니다. 왜? 개화기에 물이 들어가면 제비 곰팡이라든지 습도가 높아서 이런 비용이 오니까 그때 주고, 그 다음에 개화가 끝나고 그때부터는 또 많이 줘야 됩니다. 이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주도보다는 육지부가 한 보름 정도 앞으로 당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당겨야 되겠죠. 아시겠죠? 한 달 정도 당겨갖고 주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주고 11월부터 12월 같으면 이제 물을 줄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한라봉 같은 경우는 6, 7, 8회를 이 시기에는 물을 줄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많이 줘야 된다.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나주에 그 이영길 씨라는 분이 한라봉을 처음 도입해갖고 많이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우스 들어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 물이 흠뻑해요. 지하수위가 진짜 한 20cm도 안 돼요. 우리 가수 같은 경우 지하수 1m 만들어 하라고 하거든요. 20cm로 20cm 이 정도 되잖아요. 고랑에 물이 흥건하게 있어요. 이 잘 자라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엄청 좋아하는 이 나무구나.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이식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노지에 있는 가수들은 이식하면 이식장애가 심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식을 한 거예요. 그 이듬해 나무도 좋고 엄청 과일이 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 큰 나무. 그래서 조금 제가 나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뀐 계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수분을 전체적으로 물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수확할 때 적게 주고 개화기 때 적게 주고 그 이외에는 많이 주셔도 문제가 없다. 이 주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크게는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자, 천혜향 한금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물관리. 그럼 간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톤을 주라 하면은 1입방미터 1000리터 1톤입니다. 다 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양수기를 사다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펌프의 양수량이 0.6톤이다, 분당. 그러면은 300평에 20톤을 물을 주려면 33분 틀면은 20톤이 물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량이 200리터다. 이건 200리터는 0.2톤인 거잖아요. 0.2톤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20톤을 주기 위해서는 100분을 돌리면은 20톤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리터로 되어 있는지, 입방미터로 되어 있는지 모타를 보시고 판단을 해가지고 양수 시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관리 다 똑같습니다. 전정 후에는 이쪽에 충분히 간수해가 발화를 촉진해라는 거하고 발화하고 백하기에는 물을 조금 줄여라. 그 다음에 이때는 많이 주고 개하기에는 물을 좀 줄여라. 똑같은 겁니다. 앞에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감귤류의 병해충은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만 막으면 딱 될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그래서 제일 이 감귤이 피해주는 병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유자나 감귤 같은 게 더댕이병, 병은 더댕이병하고 검은 전무늬병 막으면 될 것 같고 충은 귤응애하고 녹응애 맞고 나면은 거의 감귤에서도 그걸 피해는 많이 얻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고요. 자, 감귤 잿빛곰팡이병인데 잿빛곰팡이병은 어느 작물이나 다 있습니다. 어느 작물이 지금 이 공간에도 잿빛곰팡이 붕 떠다닙니다. 공기 중에 붕 떠다닙니다. 그런데 잿빛곰팡이는 수분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 탁 붙어가지고 이 세포가 좀 약해졌네 하면 침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나 다 나올 수 있는 잿빛곰팡이인데 잿빛곰팡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더댕이하고 유사합니다. 이게 지금 잿빛곰팡이 발생이 죽은 거거든요. 더댕이도 죽고 나면 이런 형태로 흔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개화 시기부터 열매 초기까지 5월에서 6월 정도 방제를 해달라. 뒤에 한 번 더 크게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의 항반병이라고 해서 저도 이거는 저희들 잘 보지 못했는데 이런 노란 이 점들이 아주 작게 박혀가지고 심하면 이렇게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게 2, 3년 전인가 한번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공을 통해서 가해하고 잎 뒷면에 3에서 6개월간 근사생장 후 침입을 한다. 그래서 바로 나타나는 게 3개월, 6개월 전에 이미 감염된 게 잎이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막을 수 있는 약 친다고 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방 위주로 약계를 살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충입니다. 충에는 솔직히 귤응애하고 녹응애만 막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는 언제냐 하면 개화 시기입니다. 개화기. 개화기 때 이런 이 꽃잎에 총체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들이 이런 흔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꽃잎에 앉아 있다가 이 발자국인 거죠. 발자국. 얘들이. 발자국의 흔적인 거죠. 총체 발자국. 아주 작은 세포가 작을 때 밟았던 게 크고 나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개화기 때는 항시 총체 방제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총체는 한 3회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재배하다 보면 이렇게 잎이 허옇게 돼버려요. 과일도 하려고 보면 이렇게 허옇게 됩니다. 이거는 귤응애입니다. 귤응애. 그러면 녹응애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녹응애. 안 보셨죠?
농흥에는 이 값이 새까맣게 나옵니다. 새까맣게. 그래서 다들 보면 새까맣게 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흥이 아주 작다 보니까 농흥에는 거의 한 9월, 10월 정도에 나타나요. 과일이 새까매져 버립니다. 이건 하얗게 되는데 과일은 잎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새까매지는 거는 노궁에, 하얗게 되는 거는 귤렁에. 그래서 귤렁에는 하우스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이다. 이건 무조건 예방 위주로 살포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초기 한두 마리당 약재를 살포하시는 게 응애의 제일 좋은 약재는 기계유유제입니다. 예? 다른 농약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응애야. 근데 기계유유제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다. 기계유유제는 내성도 안 생긴다. 아주 좋다. 단 겨울철에는 이거 뭐 이대로 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농도로 치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나무가 죽어버려요. 기계유유제는 어떤 거냐 하면 피막을 씌우는 거죠. 피막을 잎에다가 피막을 씌워가지고 응애가 그냥 뭐 호흡을 못하게 해가지고 질식사 시키는 거죠. 응애도 질식사 시키지만은 여름철에는 나무의 잎도 호흡이라든지 강압성을 못하게 해서 질식사 시킨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농도를 살포하는데 여름철에는 되도록이면 치지 마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치고 싶으시면은 한 말당 한 떡궁. 절대 효과 좋다고 많이 치지는 말 것. 아시겠죠? 응애가 문제가 된다 하면 어떤 약재를 치면 자, 약재를 섞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유유제를 섞지 말라고 되어 기계유유제를 섞어가 치시되 한 떡궁이 20cc입니까? 20cc 정도, 15에서 20cc 정도의 병뚜껑이 한 말에 15에서 20cc 이상은 절대 넣지 말 것. 어느 약재하고 여어서 쳐도 되는데 20cc를 절대 한 떡궁 이상 넣지 말 것. 그건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응애는 거의 걱정을 잘 안 하셔도 돼요. 귤응애든지 노응애든지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작물도 아마 유사할 거예요. 응애가 문제가 된다 하면은 기계유유제를 가지고 방지하는 게 제일 좋다. 한 말에 20cc 이상은 절대 넣지 말 것이에요. 마이어가 니 했는데 니 문제 생겼다 하지 말고 저한테 저는 마이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20cc 절대 넣지 말. 왜냐하면 농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다고 하면 조금 더 넣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넣으면 그 작물이 죽어요. 그래서 예. 효과는 아주 좋다. 자, 그 다음에 노궁애죠. 노궁애는 이렇게 새까맣게 나옵니다. 아까 귤이랑 완전 다르죠. 노궁애는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궁애도 기계유유제가 제일 좋다. 그래서 노궁애는 뭐냐면 여름철에 한참 수확 어느 정도 다 돼 갔을 때 나오잖아요. 우리 유자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9월, 10월 때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응애 전용 약재를 여름철에는 치라고 하는데 원래 응애 전용 약재를 치기는 치셔야 되는데 그래도 기계유유제를 20cc 딱 이어갖고 치시면은 효과는 아주 좋더라. 그렇게 보시면. 아니요. 진딧물은 아니에요. 진딧물은 아니에요. 응애만. 진딧물은 좀 강해요. 자, 여기 놔뒀죠. 기계유유제. 왜? 효과는 있는데. 자, 잘못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겨울철에는 문제가 없어요. 겨울철에는. 근데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잘못 치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20cc 이상은 절대 예치 말. 누가 아까 강사 가고 열악 푸던데. 근데 20cc 이상은 절대 예치 말까. 신신당부합니다. 자, 가급적 살포 농도를 준수해야 된다. 되도록 아침 일찍 살포하고 오전 중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약재와 혼용하지 않는다 해놨잖아요. 근데 저도 이럴 줄 알고 따로따로 치봤는데 섞어치도 20cc만 여니까 문제가 그렇게 안 생기더라. 자, 그래서 그 농도로 치면
겨울철에 칠하고 한 기계 유제를 여름철에 치면 완전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20cc 이상 절대 넣지 마세요. 20cc 한 따까리 뚜껑 한 떡궁 끝 됐죠? 자, 그다음에 달팽이는 우리 요즘 맥주 있죠, 맥주. 이 앞에 거는 다 빼피고 맥주 50ml에 담배 한 갭이 딱 하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살살 잡았으면 제일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리장애가 잎이 쭈글쭈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요 적어놨습니다. 이 봄순 바라기에 밤낮의 온도 편차가 크면 아까 봉우리는 커진다고 했죠. 봉우리는 커지지만은 이렇게 기형잎이 새순의 기형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화가 늦을수록 이런 기형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초제가 풀 죽인다고 제초제 친다고 혹시나 다 씻지도 않았고 그거다가 또 약 친다고 하면 제초제 피해가 나오는데 이런 피해가 나옵니다. 뭐 제초제 일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신엽과 구엽 모두 이거는 신엽만 쭈글쭈글 하잖아요. 제초제 피해는 오래된 잎도 쭈글쭈글해집니다. 회복하는데 한 3년, 5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디메토에이트 유제, 응애 전용 약제입니다. 디메토에이트 유제는 새순이 있을 적에는 절대 응애 자박을 치시면 안 됩니다. 이리 됩니다. 이 피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디메토에이트 유제라는 게 있으면 새순이 쭈글쭈글해집니다. 응애 전용 약제인데 그 약제를 치도 저렇게 내고 이 디메토에이트 유제를 잘못 치우면 가일에도 흔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디메토에이트 유제는 응애 전용 약제지만 조금 고려를 해서 살포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생리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조 부족하면 이파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추위가 되면 말라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까맣게 이리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낙엽이 지는 것도 있고 이들은 수세가 약할 경우에는 좀 심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한라봉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나오고 레드향 같은 거 신엽에도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레드향 유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끝에 노랗게 간다. 천혜향도 유사하고 레드향도 그렇고 온주밀감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잎 끝이 노랗게 된다. 이 생리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pH가 높으면 생리장애 기량작용 때문에 양분 기량작용 더 많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형가, 이런 기형가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기형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한라봉에서. 그래서 이거는 세포 분열이나 이 시기에 조금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은 이 단위결 가다 보니까 여기도 이 작은 게 하나에 또 한라봉이 똑같아요. 이 큰 거나 이게 똑같은 한라봉이 그냥 두 개가 달리는 거죠.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환경 변화 때문에 이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낮이나 밥 온도 차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양분 부족이라는 가잉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되도록이면 저가를 해서 꼭 품질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워낙 이제 우리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로이드 이런 게 이제 거의 이게 뭔다는 게 정확하게 판명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런 이제 쭈글쭈글한 잎이 나오면은 검사를 해봅니다. 이게 뭘까 해갖고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온도 위축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런 잎들이 나오는데 바이러스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 높으면은 이런 바이러스들로 사멸하더라. 레드향이나 천혜향, 환경향이 다 똑같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봄순의 온도 편차에 의한 기형 증상이 많이 비슷하다. 기타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증상도 있는데 이렇게 걸리고 나면 잎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양분 가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칠곡에 있는 토양을 쭉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아까 보니까 이런 게 아연 결핍, 이거죠.
그 옆신에 연맥은 아주 진해집니다. 연맥은 진해지고 옆신에만 일이 들어오는데 이건 중간에 군데군데 들어오는 거고 마그네슘이 이 연맥의 옆신에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하죠. 그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처리 결핍하면 전체적으로 옆신이 노랗게 이제 들어오는 거. 붕소 가잉대도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여러분들 아마 붕소 가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붕소 결핍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노랗게 되어 가는 거고 가일에 붕소가 결핍이 가일에 이렇게 노랗게 검은 깔색 이제 환을 두른다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신초 같은 게 칼슘 결핍하면 신초 같은 거 이런 게 아까 요 새까맣게 죽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 다이세넴을 살포할 적에 칼슘도 조금 섞어서 살포하시면 이런 현상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다음에 질소는 잎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칼륨은 이 끝에서부터 칼륨은 이 끝에서부터로 마그네슘은 옆신에 이렇게 옆자루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고 그다음에 아연은 전체적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그래 대충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걸 아마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망감류 병해충 및 생리장애는 전체적인 이걸 쭉 치러놨으니까 책으로서 한번 가름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 제가 다 그 다음에 망감류 보조 가온 재배력은 한번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부분을 또 실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육지부하고 제주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이제 재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척고가 3m, 동고가 5m, 그러니까 중방이 3m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 천장 높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육지부에서는 높아봤자 척고가 2m, 동고 3m, 중방 2m, 1-2W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환경 차이가 엄청 날 수가 있다. 재배 환경에 보면 시설 척고와 동고가 높고 시설 내 일일 온도 변화가 느린데 육지부에서는 일일 온도 변화가 아주 빠르다. 그래서 발화도 먼저 되고 뭐 개화도 먼저 되고 다 먼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조 시간이 상대적으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가 엄청 적습니다. 그다음 일조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겨울이 육지부 같은 게 조금 그렇고 강풍, 태풍 대비가 조금 빈약하다. 제주 같은 경우는 뭐 방풍림이라는 파풍망 해가지고 많이 설치가 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게 토양입니다. 제주 같은 건 대부분 하산 해토고 물 빠짐이 아주 좋다. 그래서 물을 300평당 20톤 주고 나도 금방 빠져버리는데 육지부는 주고 나면 흥건해 있습니다. 빠지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물량도 아까 20톤 주라고 했지만 여기서 10톤 줄 수도 있고 5톤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토양을 보고 좀 줄여서 좀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점질량토다. 육지부 같은 경우 점질량토, 점토 등 토양이 좋아서 물 빠짐이 상대적으로 나쁘다. 여기 적어놨죠. 제주 같은 경우 연간 3회 신초 생육한다 했는데 연간 4회 이상 3, 4, 7, 9, 10 내가 제주도 우리 거제도에 보면 5번 신초가 나오더라.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육지부 이제 망감류 재배 실태를 사진으로 나타낸 거고요. 지금은 전국에서 뭐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다 재배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망감류 재배 시 유의해야 할 사항 한 7가지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망감류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4종류죠. 4종류. 여기서 알고 계시면 4종류를 가지고 계시는데 품종 특성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품목별 결점을 잘 파악해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하우스 재배해야 경제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제주에서도 한라봉 노지가 들어가는데 노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300헥타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상품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지해야 되고 고온성 작물이고 해를 넘겨서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육지부에서도 요 토양 관리, 토양이 깊고 부식이 많은 비옥지 배수가 양호하고 물은 생육기간 동안 충분히 물은 2번을 적게 줘야 되는데 겨울철에 수확할 때하고 또 휴면기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개하기 때 2번을 적게 주고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많이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햇빛 비침이 좋아야 된다. 망감류는 햇빛 요구도가
아주 크다. 그럼 일조 부족이 보면은 낙가라든지 수장 품질이 아주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지 밀생하면 가지 간격을 조금 넓게 해야 된다. 무조건 내가 3m, 3m 심으면 끝까지 한 주 빼고 나면은 아이고 수확량 줄어들 게다가 아니고 무조건 3m, 무조건 옆에 한 나무가 옆에 나무 위에 가지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나면 무조건 감벌을 한다 생각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석회 요구량이 많다. 그 다음에 해거리 현상이 아주 심하다. 아, 나 올해 과일 가격이 좀 높을 것 같아. 좀 많이 달겠어. 하고 나면은 2, 3년은 내가 과일을 못 단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정한 수확량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된다. 내가 수확 시기를 놓치고 나면은 아이고 나 놓으면은 당도도 산도 떨어지고 당은 올라가 맛있겠지.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그 시기에 딱 와서 수확을 하지 않으면 감귤은 맛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확하고 난 뒤 저장해서 판매하는 건 모르겠지만 달아놓고 난 상태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내가 수확을 꼭 해 주십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장이 좀 약하다. 자, 이제 기후 변화되고 뭐 이리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작목 선택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한라봉도 이제 뭐 쭉 제주도에서부터 쭉 올라왔는데 지금은 거의 전국에 재배하지 않은 데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거제도도 대구가 뭐 엄청 많이 난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대구가 안 잡혀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에 대구가 없어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 어산물도 그렇고 이제 농산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북상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지금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인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농업이 설문조사를 쭉 해보니까 보니까 82.8%가 기후 변화는 알고 있다 이거죠. 다 알고는 있는데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97.4%가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83.8%가 기후 변화가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병충해 피해는 증가할 거예요. 요즘에 새로운 이 외래 병충이 엄청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런 병. 그 다음에 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가되기보다는 좀 감소한다. 그 다음에 채소의 품질도 저하된다. 그 다음에 품목의 재배 기간이 짧아진다. 그 다음에 착색이 불량해진다. 착색 불량은 여름철 고온 때문에 그렇죠.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적응할까? 그럼 대부분 20.1%가 작목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기존 있는 작목에서 기후 변화 다른 작목으로 소득이 좀 높은 작목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파종이나 수확 시기 조절은 이미 이루어진 현상이다. 여러분들도 매년 조금 앞당겨진다고 한번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은 필히 요즘에 가입하십시오. 시설도 그렇고 작물별로 가입하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 품종을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 고려를 해서 망감류도 품종들이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작목 전환 유형으로 보면은 우리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회로서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을 해보겠다. 그래서 소득이 높다고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좀 낮더라도 내가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위험, 회피 및 기회 활용으로서 단수가 감소 및 품질이 저하되는 것,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지역 기후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요 기상청에 딱 들어가서 딱 본 게 칠곡 기후를 아예 안 오더라고요. 칠곡은 기상청이 없다 하게 만드세요.
센터에 하시든지 한번 만드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근인 대구하고 구미의 기후를 쭉 보니까 대구 지방은 경상북도 중남부 대륙하고 이건 그래 3월달 평균 기온이 14.2인데 구미는 13도다. 거의 뭐 1.2도 차이예요. 강수량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후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만 내가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해하시죠? 한번 이제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 10년간 대구하고 구미하고 쭉 해가 표시를 한 겁니다. 쭉 보니까 구미의 최고 기온이 38.1도예요. 여름철에. 대구의 39.2도예요. 30도까지 망감류 재배구 온도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노지가 39.38도 이런데 재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차강이라든지 해서 환경을 조금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최저기온이에요. 최저기온. 그래서 구미의 최저기온은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영하 15.1도가 최저 극기온이었고 최근에 보면 2023년 작년 1월 달에 영하 14.1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구에 보면은 영하 14.2도. 와, 대구가 따뜻했는데 저온은 더 내려갔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저온이라든지 최고 기온이 어떻다는 걸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시설도 겨울철에 이렇게 영하가 많이 내려가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여름철에도 고온이 되니까 고온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자, 하우스는 저온에 대한 대비는 됩니다. 온풍기 틀면 되잖아요. 고온에 대한 대비가 있나요? 없어요. 망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바깥에다가 차광망을 치버립니다. 안에보다는 바깥이 유리하니까 그 비용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에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칠곡에는 기상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만들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 뭐 측정 기구를 있다든지 만들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일이라든지 뭐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일조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잎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일조 시간이 길어야만이 길면 길수록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쭉 이리 봤어요. 뭐 칠곡은 없기 때문에 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평균 2187시간이에요. 고흥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예? 유자가 아니고 발사죠. 우주로. 왜 거기에 설치를 했겠습니까?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일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고흥을 보니까 2200이에요. 왜? 나로 발사하는 게 있잖아요. 거제하고 고흥하고 하다가 고흥까지 갔는데 2200시간이에요. 그러면 제주 같은 경우는 1900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거의 한 300시간 나죠? 300시간이라는 것은 3개월 동안 해가 있고 없고요. 3개월이 해가 있고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칠곡, 대구라든지 구미를 봤을 때 2400, 2200이 엄청 높죠? 엄청 높잖아요. 일조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조 시간이 기니까 충분한 일조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새로운 작물, 여러분들 뭐 망감류 이외에 새로운 작물도 뭐 도입을 해야 되고 할 건데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적어봤습니다. 환경 적응성, 일조 시간 방금 말씀드렸죠. 온도 말씀드렸죠. 토양 말씀드렸죠. 환경 적응성이 높고 재배가 쉬운 작물을 좀 선택해야 돈을 조금 벌 수가 있다. 소비자 기호성이 높고 기능성이 많은 작물을 해야 된다. 특정 병해충이 없고 냄새 등으로 생가 수입이 안 되는 작물. 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한 가지 딱 들어보니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배로 통해가 옵니다. 두리안 왜 수입이 안 될까요? 냄새가 고약하죠. 고약해요. 그 똥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두리안이에요. 그 냄새는 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현재 작물보다는 수익성이 좀 높은 작물 이런 거 여러분들 해야 되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 중에 좀 바나나가 지금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바나나 품종이 아마 지금 2세대 재배를 하고 있는데 2세대가 없어지고 병해충이 와서 아마 3세대로 전환돼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참다래 같은 경우에 지금 병해충이 와가지고 지금 품종을 이제 6종을 해서 다른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래서 기후가 변하고 기후상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병해충도 발생하고 품종도 다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물을 선발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망감류다 보니까 시설 작물을 해야 돼요. 시설 작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 작물을 했을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완벽한 난방. 아까 보니까 영하 14점 몇 도까지 떨어지죠. 겨울철에. 그래서 난방을 해야 되고 보온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초기 비용은 좀 비싸도 유지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는 히트펌프라든지 낙엽 보온 커튼이라든지 수막 등 이런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배 시설에 적합한 재배 방법이 나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망감미에 계속 개심 자연형만 가지고 있는데 Y자형도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고품질 생산 등으로 가야 되고, 수영도 2m 내외, 그 다음에 저수거형 밀식, 고품질 생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능하면 4, 5개월에서 9, 10월 때 수확해야 된다. 왜? 유류값도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능한 모목은 내가 사오는 것보다는 직접 내가 만들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품종으로 가야 되고, 무리한 촉성 재배는 선택하지 않아야 내가 안전하게 수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상 기상에 대한 대비라든지 재배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여기는 태풍 피해가 많이 적죠. 우리 그제 같은 경우는 태풍은 바로 바람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 최고 가격 판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농업 경영 전략. 여러분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잘 팔아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농업 경영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된다. 이제 끝매 좀 하겠습니다. 끝매 좀. 너무 오래 간대. 자, 제가 작년 이 푸드트럭이 한 5, 6년 전에 푸드트럭이 엄청 떴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쭉 보니까 푸드트럭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똑똑하다는 거죠. 나 푸드트럭 내 거만 똑똑해. 커피가 많으면 커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다른 거.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푸드트럭이 많은 걸 하나요? 한 개 내지 두 가지만 합니다. 딱 선택만 해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비싸면 안 사 먹잖아요. 내가 이 지역에 가서 얼마 딱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SNS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엄청 많이 홍보를 한다. 다섯 번째, 이건 우리 농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푸드트럭 움직일 수 있으면 고객이 있는 데로 지가 가면 돼요. 고객을 찾아서. 농업은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죠. 불러드려야 돼요. 고객을. 내한테 오게끔. 불러드려야 돼요. 그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지금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엄청 빠르게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뭘까? 예전에는 고품질로 갔지만 지금은 기능성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5번은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것으로. 그래서 7가지 정도 이제 푸드 트럭을 보면서 이런 게 이제 맞추게 돼서. 그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빛나는 짝퉁을 만들어라. 망감류 여기가 시작이 아니죠. 제주도가 아주 잘하니까 제주도만큼 짝퉁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들. 그런 짝퉁을 만들어. 왜? 짝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하고 조금 짝퉁을 만들어. 그 다음에 먼저 나서고 요청하십시오. 와, 우리 이거 없는데 안 된다가 아니고, 뭐 센터라든지 이거 필요하니까 좀 해주시오. 먼저 나서고 요청해야 들어주지. 그래 아니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식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야. 소비자는
사가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왜? 자기한테 맛있는 것만 사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내가 긍정적으로 하고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왜? 여기는 뭐 토양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은데 안 되겠지가 아니고 내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힘으로 가시라. 그리고 계속 내에 각인을 시켜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규칙의 바깥에서 엉뚱한 생각을 해라. 엉뚱한 생각. 규칙만 놓고 딱 하면 여기서 우리 참외를 많이 농사 짓네. 참외만 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참외 말고 다른 거 뭐 할 거 없을까? 엉뚱하게 그래서 엉뚱한 규칙 밖에서 생각, 엉뚱한 정반대 생각.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우리 컴퓨터라든지 다양한 게 이제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융복합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를 크게 상상을 하면서 나가자. 왜? 모든 세상은 상상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상한 게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니까 미래는 예측이 아닌 상상하는 것으로 된다. 그럼 끝으로 보니까 장인이 되고 훌륭한 장사꾼이 되라. 장인 잘 모방을 해서 잘 만들어내고 잘 팔면은 농업 소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만들어내시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농업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상의 과학 기술을 밑바탕으로 한 지금은 앞으로는 첨단 농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첨단이라는 이 농업을 접목을 이제 해 주셔야 돼. 옛날처럼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안 되고 농업인, 경영인으로서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IT나 BT 등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농업이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전문 CEO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의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CEO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무한히 열려 있는 게 농업입니다. 자, 끝으로 10년 전에 짐 로저스라는 과학자가 젊은이들이여 농대로 가라. 농업이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짐 로저스라는 분이 서울대에 와서 특강을 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농업이 아주 가야 될 길이 많은 그런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망감리에 대한 교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